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박사님, 우리 어머니가 어제까지만 해도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시고 멀쩡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죠? 진료실에서 가족분들에게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의 마음속에는 갑자기라는 단어가 깊은 상처로 남곤 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이별을 준비할 때 결코 갑작스러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나 조용하고 은밀해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작년 가을,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8살 김순자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6개월 사이에 체중이 5kg이나 빠지셨고 평생 즐기시던 등산도 멈추셨습니다. 가족분들은 그저 연세가 드시니 기력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 눈에는 할머니의 몸이 보내는 선명한 이별의 신호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족분들을 따로 불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년 어머니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1개월 후 김순자 할머니는 가족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고 바쁜 대형 병원에서는 놓치기 쉬운 생의 마지막 1년에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에는 어떤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매일 얼굴을 맞대는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들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분의 남은 시간을 짐작하고 그 시간을 오해와 다툼 대신 사랑과 감사의 기억으로 채우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015년 국내외 노인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임종 1년 전부터 뚜렷한 신호를 보인 경우가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족이 이를 인지한 비율은 겨우 15%에 불과했지요. 혹시 지금 부모님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변화 중 하나라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그리고 지속적인 체중 감소입니다.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 살이 좀 빠졌나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생애 마지막 1년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약 78%가 눈에 띄는 체중 감소를 겪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 동안 본인 체중의 약 5%에서 10%가 빠지는데 예를 들어 60kg이던 어르신이 별다른 다이어트나 활동 없이 55kg, 54kg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암이나 당뇨 같은 특정 질병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노인성 근감소증 혹은 더 나아가 악액질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합성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생체 엔진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죠. 우리 병원에 다니시던 90세 한명숙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6.25 전쟁 때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다고 자랑하실 만큼 식복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국물만 몇 번 드시고 숟가락을 놓으세요. 옷이 헐렁해질 정도로 마르셨는데 위내시경을 해봐야 할까요? 물론 기본적인 검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의 경우 모든 검사가 정상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의 효심 깊은 자녀분들은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떻게든 드시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단백 영양 음료, 보양식, 각종 영양제를 권유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시기의 식욕 부진은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대사 기능이 이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내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드시게 하면 오히려 소화불량과 설사를 유발하고 식사 시간이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명숙 할머니의 따님에게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따님, 이제는 영양소의 균형보다 할머니가 맛을 느끼는 즐거움에만 집중해 보세요. 평생 당뇨 걱정 때문에 못 드셨던 아이스크림이나 달콤한 믹스커피도 좋습니다. 그저 한 숟가락이라도 즐겁게 드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밥 대신 달콤한 카스텔라와 주스를 조금씩 드시며 마지막 3개월을 훨씬 편안해 하셨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6개월 내에 체중이 5% 이상 급격히 빠지는데 특별한 병명이 없다면 영양제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식탁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뿌리 깊은 피로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등산을 하고 난 뒤 느끼는 피곤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쉬어도 충전되지 않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1년 앞둔 어르신들의 83%가 이러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75세 전구진 할아버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3바퀴씩 도시던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천근망은이다 라며 산책을 걸으시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아드님은 혹시 아버님이 우울증에 걸리신 건 아닌지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인지 걱정하셨지요. 검사 결과 심장이나 뇌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피로감이 나타나는 이유는 세포 속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장이 전신으로 혈액을 뿜어내는 힘이 아주 미세하게 약해지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세포 단위에서는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피로파도 현상이라고 해서 아침에는 좀 괜찮다가도 갑자기 퓨즈가 끊어진 것처럼 극심한 탈진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피로감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하신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일수록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하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려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은 누워만 계시면 더 약해지세요. 나가서 운동하셔야죠. 라고 독려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무리한 활동은 오히려 남은 에너지를 급격히 소진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전구진 할아버님의 가족들에게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버님의 피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님의 몸은 에너지를 아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강요하지 마시고 아버님이 가장 기운이 좋은 오전 시간에 짧게 햇볕을 쬐는 것으로 만족해 주세요. 그 후 아드님은 아버지가 피곤해 하실 때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조용히 손을 주무르며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할아버님께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관심과 의식이 내면으로 그리고 과거로 향하는 현상입니다. 흔히 가족분들이 치매나 정신착란으로 오해하시고 가장 당황해하는 부분입니다.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75%가 현재의 일보다는 과거의 기억, 특히 먼저 떠난 가족이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83세 윤미자 할머니의 손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자꾸 5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불렀다면서 웃으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환각 증세인가요? 의학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뇌의 혈류량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서서히 줄어드는 반면 깊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안쪽의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먼 과거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를 임종 전 방문 혹은 임종기 시각적 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게 보고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뇌의 고장이 아니라 어쩌면 이 생을 떠나기 전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먼저 간 이들과 연결되려는 무의식적인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르신의 말을 부정하거나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라고 면박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경험이 실제 상황이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윤미자 할머니가 영감님이 데리러 왔어 라고 하셨을 때 저는 가족들에게 그렇구나. 할아버지를 보시니 반가우셨어요. 어떤 옷을 입고 계시던가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고 오신 날이면 표정이 아이처럼 평온해지셨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시거나 먼저 떠난 사람을 찾는다면 이는 인지 기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시선이 이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여행길이 외롭지 않도록 그저 그 이야기에 청중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급격한 면역 방어력의 저하와 잦은 감염입니다.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속도가 다릅니다.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고 상처가 나면 몇 달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게 됩니다. 76세 강태우 할아버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사신 건강 체질이셨지만 마지막 1년 동안 폐렴, 대상포진, 요로 감염을 연달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때마다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약효는 점점 떨어지고 회복 기간은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족분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감염 증상은 젊은 사람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염증이 생기면 고열이 나고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열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갑자기 멍해지시거나 선망, 식욕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소변 실수를 하시는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열도 없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그래서 발생합니다. 강태우 할아버님의 경우도 처음엔 그저 잠만 주무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심각한 요로 감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공격적인 치료가 과연 정답일까요? 강한 항생제와 입원 치료는 오히려 어르신의 마지막 에너지를 깎아먹고 낯선 병원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강태우 할아버님의 가족들은 잦은 입원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독한 약을 쓰기보다는 통증을 조절하며 집에서 편안하게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주사 바늘과 검사보다는 따뜻한 내 집 이불 속에서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환자의 면역력에는 어쩌면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숨쉬기와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아마도 가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지켜보기 힘들어하는 변화일 것입니다. 임종을 약 3개월에서 6개월 앞둔 시점이 되면 숨쉬는 패턴이 불규칙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깊고 빠르게 몰아쉬다가 갑자기 숨을 뚝 멈추고 10초, 20초가 지나서야 다시 후 하고 숨을 내뱉는 시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르는데 임종기 환자의 약 70%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85세 정밀한 할머니의 따님도 밤늦게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멈췄다가 갑자기 크게 쉬는데 산소가 부족한 건가요? 벨시엘구를 불러야 할까요? 손발도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릎에 파란 그물 같은 무늬가 생겼어요. 따님이 말씀하신 그물 무늬는 혈액 순환이 느려지면서 나타나는 혈액 정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심장과 뇌로 혈액을 집중시키기 위해 손이나 발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량을 줄이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지요. 이때 가족분들은 환자가 숨이 막혀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하고 산소 호흡기나 인공호흡기를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시기에 환자분들은 뇌의 산소 감지 기능이 무뎌져 있어 주관적인 호흡 곤란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몸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며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 즉 마취된 듯 몽롱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92세 황인철 할아버님의 경우 가족분들이 처음에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모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할아버님께 낯선 기계 소리와 차가운 튜브는 오히려 두려움만 드릴 뿐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집에서 할아버님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주물러 드리고 입술이 마르지 않게 물을 적셔 드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할아버님은 기계 소음 대신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며칠 뒤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당황해서 구급차를 부르기보다 방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세요. 청각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숨소리가 거칠어도 여러분의 사랑해요, 괜찮아요 라는 목소리는 모두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들, 즉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내면으로의 몰입, 면역력 저하, 호흡의 변화. 이 모든 것은 제각각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우주가 문을 닫을 준비를 하는 생리학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연결된 과정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핵심은 에너지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세포 속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몸은 남은 에너지를 오직 의식과 마음을 정리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도, 근육 활동도, 외부 세상에 대한 관심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몸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 자녀들은 죄책감 때문에 불필요한 연명 치료에 매달리게 됩니다. 나는 억지로 숨만 붙여놓는 기계 치료는 원치 않는다는 부모님의 명확한 뜻이 있다면 자녀들은 훨씬 평온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를 가망 없어서 버려지는 곳으로 오해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는 통증을 조절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며 남은 시간을 가장 사람답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곳입니다. 요즘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가정 호스피스도 잘 되어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며 응급실을 전전하는 것보다 훨씬 존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정리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속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십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영영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숙제처럼 내드리는 5마디가 있습니다. 지금 메모해 두셨다가 오늘 당장 부모님께 혹은 배우자에게 전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특히 용서에 관한 말이 중요합니다. 평생 가족이기에 맺혔던 작은 응어리들을 이 말들로 녹여내야 합니다. 말로 하기 쑥스러우시다면 편지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 환자분의 가족은 할머니의 낡은 요리책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찍어 두셨는데 장례식 후에 그것이 자손들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병하는 가족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돌보셔야 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하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자식의 도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간병이라는 과정이 그만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진을 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나 친척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잠깐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지셔야 끝까지 환자분을 미소로 대할 수 있습니다. 박사로서 50년을 진료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호들을 미리 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읽을 수만 있다면 마지막 1년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천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밀도 높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따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엄마와의 마지막 1년을 허둥지둥 보내지 않고 매일매일 눈을 맞추며 보낼 수 있었어요. 엄마를 떠나보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 대신 사랑해요 라고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 김서연은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